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철도고요. 자연녹지 지역이라는 거는. 도시 안에 녹지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에다 대고 그냥 얘가 번잡한 동네니까 공업사도 하고 뭐 대충 자기네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자연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설계사 사무실 가서 구체적인 내 플랜을 짜고 이게 가능한지 땅인지 그리고 이걸 낙찰받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법률적으로 내가 비용을 아낄 생각으로 뭐 인터넷 찾아보고 뭐하고 하면 이제 얼추는 맞겠죠. 얼추는 맞겠는데 실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었던 비용, 특히 법률적인 문제는 없어도 비용 문제라든지 또 잘못하다가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그런 토지를 취득하게 돼요. 취득하게 되는 건물가 찾았는데 이거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다니면 야, 저 사람이 전문가면 이 돈 되는 걸 저 사람도 알고 입찰하는 거 아니야? 그런 착각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또 모욕비 15,000원. 나 돈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길게 하는 사람 처음 봤네. 페페인 그냥 얼마 받았다고 하면 되지. 도합 10만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모욕비인 줄 몰랐어요. 땅은 좋은 일에 쓰고 모욕비는 제 모욕해야 되니까 모욕을 못해. 택도 없는 소리 할거 아니죠. 안 되겠어요? 조합 10만 원 띄워보내. 체험 삶이 현장에 출연한 노무통 스튜디오로 일당을 기부한 예,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6일 정한영의 정한영 따라서 부동산 뭐지? 뭐가 예. 정한영 따라서 경매장 가는 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머리가 어제 녹음을 안 했죠. 어제 안 했고 어제 그제 안 했고 이틀간 안 했습니다. 이틀간 안 했는데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서 뭐 애써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예정된 일이었는데 뭐 저한테는 뭐 중요한 시간이었고 예정된 일이었는데 뭐 설명하기도 좀 뭐했고 사실 욕심은 어떤 식으로든 짬을 내서 녹음을 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하루 안 하고 나니까 뭐 그 다음 날은 뭐 또 에이 뭐 어제도 안 했는데 뭐 오늘도 안 하지 뭐 하고 그렇게 이틀을 보냈습니다. 뭐 날이 굉장히 좀 추웠어요. 눈도 오고 덕분에 뭐 나름대로 있었던 일은 잘 마무리가 됐고요. 뭐 설명한 내용은 아닙니다. 가정사라서. 뭐 기사 이런 게 있네요. 공인중개사 신용 바닥에 떨어져 57억 아파트도 중고 거래하는 사람들. 신용도라기보다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공인중개사 분들이 지금 어려움이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 와야 돼요. 그죠? 그래야 매칭이 되든 뭐 아니면 매도자 잠재적인 매도자를 설득을 시켜서 뭐 지금 더 기다리시는 것보다 좀 손절하는 게 낫습니다라고 설득을 하던지 아니면 뭐 매수자를 꼬셔서 이번 기회에 좀 싸게 나왔으니까 구매하시라고 하던지 뭐 이런 역할을 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중개업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 뭐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한정되어 있죠. 이 활동 범위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파트 단지에 사무실 열어놓고 막연히 기다려야 되는데 물론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나름대로 뭐 네트워크도 있고 잠재적인 고객도 있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요즘 같은 분위기에 참 떨어졌으니 손해보고 팔아라라고 말하기도 참 어렵고 또 얼마나 더 떨어질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 더 구매해라라고 권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매를 팔고자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답답하니까
뭐 누구라도 보면 사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에 이것저것 내놓게 되죠. 아무튼 뭐 그 이야기는 뭐 또 귀 있으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벌써 지금 이제 21세기잖아요. 예, 21세기니까 뭐 마케팅하는 어떤 방법들도 많이 지금 바뀌고 있고 광고 시장 자체가 일단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생각만 했다가는 뭐 어렵죠. 어려운데. 자, 경매 이야기 좀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뭐 영상을 하나 봤는데 공장 부지를 얼마짜리를 사서 얼마에 팔았다 해서 이제 제가 그것을 좀 같이 편집을 해서 넣을까. 경매로 거의 뭐 2배 남은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는 홍보인지 소개인지 뭐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을 봤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뭐 일일이 좀 막 비난하는 뭐 이런 입장이었지만 이제 저도 나이가 있고 또 그런 것이 뭐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핸드폰이 삑삑거려. 아무래도 뭐 그런 좀 경솔한 행동을 이제 자제할 줄 아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예. 자, 제가 시간을 오늘도 뭐 지키지 못해서 근데 그래도 일단 뭐 꾸준히 일단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나 뭐 이런 것은 댓글은 항상 보고 있습니다. 뭐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시면 될 것 같고 음. 1월 26일 이렇게 추운 날은 아무래도 뭐 경매장에 사람도 좀 많이 움츠려들어요. 움츠려들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 입찰 가격 자체도 좀 우리가 이제 그 심리적인 요소가 없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눈이 오거나 많이 추우면 인원수도 좀 적고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사람들은 아예 입찰을 안 하는 거죠. 뭐 심심해서 에이 그냥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 최저가만 보고 오는 분들이 이런 추운 날은 아무래도 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날씨가 좀 좋고 봄에 뭐 매출하기 좋은 계절 이럴 때는 아무래도 그냥 한번 가볼까? 뭐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뭐 이런 식의 입찰자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다소 조금 우리가 이제 그냥 이게 내가 경매장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약간 좀 과몰입 상태,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욕심이 과하다 보면 입찰 가격에 반영이 되죠. 그래서 추운 날은 좀 이렇다라고 하더라라는 것만 알아도 내가 좀 가격을 쓸 때 좀 절제해서 쓸 수 있죠. 참 이게 경매라는 게 그래요. 입찰자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그 채권자, 그러니까 소유자는 이제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자기 물건이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물건값을 갖다가 입찰자만의 입장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최대한 어떤 그 문제점이라든지 가격을 적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접근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경매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시장의 그런 안 좋은 시각 때문에 정상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물건을 어쩔 수 없이 시간에 쫓겨서 그러니까 이게 경매라는 게 신속하게 어떤 그 실행하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물건 팔릴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내가 팔아서 채무를 상환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 이제 기한 이익에 대한 우리 이제
그 근저당 설정할 때 항상 쓰는 기한이익에 대한 상실. 그러니까 네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예, 그러니까 내가 팔아서 가져갈래. 예, 이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뭐 저도 뭐 그걸 이용하기도 했지만 당해본 입장에서 뭐냐면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그 매각될 때 시장 분위기 또 어떤 시기에 물건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 매물 가격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타이밍을 못 놓치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면 대부분의 경매 방송은 매수자 입장, 낙찰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예,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홍보하고 의뢰받거나 뭐 경매 물건을 소개하거나 이런 입장인데 뭐 그거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예,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입장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어떠한 물건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적당한 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런 유통비를 줄일 수가 있고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경매를 당하는 사람도 아니 그 뭐 경매 당하는 사람은 뭐 어차피 기한이익의 상식을 받았으니까 예? 왜 싸게 나오면 좋은 거 아니냐. 시장이 왜곡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오히려 이제 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들면 시골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농수산물을 갖다가 뭐 서울에 올렸는데 뭐 여타저타 하는 문제로 해서 정상가를 못 받고 만약에 경매가 자꾸 이루어진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거기서 중개하는 사람이나 소비자한테 이익이 될 수 있죠. 예, 물건이 싸게 뭐 소비자한테 공급이 되니까.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물건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재배 의욕이 없어지죠. 아니면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뭐 농약을 많이 치거나 포장 내용물을 속이거나 뭐 이러한 행위들이 생기죠. 경매 물건의 문제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깝게 이 시장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상적으로 나와서 정상적으로 홍보가 된다라면 이 정도 가격에 팔리는 것이 매수자나 매도자나 합리적이다라는 가격이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가 되는데 문제는 경매 시장은 일방적으로 이게 되어 있어요. 구도가 매수자 중심으로. 그죠? 매도자가 자기 물건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입장으로 감정가라는 거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저항하기 위해서 뭐 물건을 보여주지 않거나 어떠한 뭐 허위 유치권을 대표적인 게 뭐 유치권이죠. 유치권을 신고하거나 허위 세입자를 등재하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법률적으로 뭐 그 우리 이제 경매 진행에 관련된 각종 뭐 취하 소송이거나 뭐 여러 가지 그 뭐 이의 신청이거나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막 그 비용을 쓰죠. 가뜩이나 망한 상황에서 이게 전 잘못됐다라고 봐요. 이런 과정 속에서 경매를 당하는 사람은 물건을 보여주지 않아요. 경매를 하는 사람은 물건을 보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적정한 가격으로 내가 입찰할 수가 있는데 물건을 보지 않다 보니까 경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리스크만큼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거고 경매를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물건을 찾거나 어떠한 식으로 자기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을 하는 그럼 그 비용들이 다 사회적인 비용으로 낭비가 된다는 거죠. 중간에서. 그걸 가지고 지금 수없이 많은 경매 학원들이 경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런 단계만 없다라면 필요한 존재인가? 그 거래에 있어서. 저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봐요. 물건을 분석해 주는데 어떤 비용을 받거나 물건을 분석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뭐 배워야 하거나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인다. 그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이 경매 사이트에 올라오거나 당사자가 설명을 하거나 그 내용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매수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 거고 매도자는 뭐 시장 가격이 낮은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내 물건을 그래도 이것이
최선의 가격이다. 최상의 가격은 아니지만 최선의 가격이다라고 만족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제가 말하는 부동산 유통 혁명 중에 한 파트예요. 네, 한 파트인데 어, 우리가 그 물건이 생산되는 과정이 어쩔 수 없이 저 정도 가격의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것을 소비자가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 물건이 비싸니 싸니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불투명하면 소비자는 소비자가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게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자꾸 없는 크레임을 자꾸 걸고 거기에 이제 사회적인 마찰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변호사들이 먹고 살겠죠. 변호사들이 돈 많이 버는 사회가 좋은 사회는 아니니까. 예, 이 유통 단계에서 가장 제거돼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이제 소송과 분쟁에 대해서 오는 각종 비용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하자면 경매가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금 수급이에요. 내가 일반 매물을 샀을 때는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협상이 가능해요. 내가 처음에 얼마 주고 그 다음에 얼마를 지불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그 기간이나 뭐 금액에 대해서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성을 매수자도 확보할 수 있고 매도자도 조금 더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경매는 그런 부분들이 없죠. 아파트 같은 경우나 우리가 일정 금액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 거지. 그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고 나면 막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대출이 안 나와요. 뭐 간혹 더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진짜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이 물건을 보증금이 없어서 못 하는데 다음 달이면 내가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고 지금 항상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완전 이게 일방적인 좀 빈익빈 부익부가 심한 어떤 그런 시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공평해지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아까 이야기 드린 사회적인 비용을 좀 우리가 낭비를 줄이고 활성화될 수 있고 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가치가 좀 있으려면 이제는 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굉장히 좀 추상적인 말이죠. 예. 하여튼 두 가지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문제하고 금전적으로 그 다른 물건하고 달리 자금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깨지게 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좋은 물건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시장이 커지고 그러면 경매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경매를 넣은 채권자 입장에서도 자기 채권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형태.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공정과 투명의 사회가 이제 경매 시장에서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소개 좀 드리고 시작합니다. 좀 거창했나요? 이 부분을 지금 정리 중이에요. 예, 정리 중이고 나름대로 이제 제 나름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한 파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제가 경매를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물건은 나한테 의뢰한 사람이 없으면 언급하기가 어렵잖아요. 매도하거나 매수하거나 그런데 이제 경매는 내가 경매에 참여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뭐 매도할 물건이 없어도 뭐 이렇게 우리가 아이쇼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경매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물건 중에서 뭐 어떻게 된 게 있을까요? 지금 아직 뭐 다른 질문이나 참여하신 분이 없어서 자, 오늘 이제 앞으로 추후에 이제 경매가 남았고요. 정말 이제 남은 것들이고 이건 이제 앞전에 매각이 된 거고 그죠? 네. 다 12월 달이고 저번 달이고 메뉴가 익숙지 않아서 지금 다른 정리 방법이 있을 텐데 제가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없었을 단계. 자, 틀렸죠?
1월 23일 날 저는 이제 12억을 예상을 했는데 여러분들 입찰가를 한번 어떤 물건에 대해서 그날 소개하는 게 혹시 있으면 입찰가를 한번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제시해 보는 게 나아요. 이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야 저거 내가 12억 예상했는데 나도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낙찰 결과를 보면 우리 인간의 뇌라는 게 자기 합리화가 심하기 때문에 아 맞아 내가 13억 예상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우리 시험도 뭐냐면 시험 문제를 직접 객관적으로 풀어가면서 내 실력을 평가해 보는 거하고 그냥 아이 뭐 어차피 뭐 이렇게 가볍게 정답 봐가면서 대충 풀면 다 문제 다 아는 것 같죠. 근데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면 다르죠. 자, 용산시에 나온 리버힐 삼성 아파트입니다. 14억 3천인데 거래 가격은 13억대. 낙찰 감정가액 90.95% 그러면 서울에서 지금 경매 나오는 걸로서는 뭐 맥스 가격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천안에 있는 분이 왜 일명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공동명의로 뭐 부부 공동명의라든지 뭐 아니면 뭐 다른 형태로 구매를 한 것 같고요. 사용 승인이 2001년 1월 10일입니다. 13년 전 13년 전 물건인데 2010년도에 7억 6천의 거래가 신고가 있었죠. 2010년도입니다. 그럼 14년 전이니까요. 그럼 그때 당시에 비해 지금 2배 올랐다. 14억. 통상적인 지금 14년 동안 상승률을 봤을 때 2배 정도 상승률이니까 사실은 여기는 그렇게 그 언론에 뭐 많이 언급되거나 뭐 개발 호재가 있거나 다른 큰 요소가 없는 서울시에 그냥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가장 그냥 평범한 평균치에 가까운 물건이라고 보여져요. 면적이 평수가 조금 크네요. 34.63평. 예전 같으면은 뭐 큰 평수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데 요즘은 원체 85m 제곱 이하가 많아서 34.63평이고 뭐 이 지역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아파트의 연한이라든지라고 봤을 때 13억, 14억 아주 평범한 가격대에 낙찰되었다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90% 가까이 낙찰되는 거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제가 큰 원칙을 이야기했었죠. 2000년도 초반에 분양된 물건하고 2010년도 후반에 분양된 물건하고 보면 그러니까 그 최근에 2, 3년 전에 분양됐었던 물건들 같은 경우는 감정가 대비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성향이 나타납니다. 그래도 뭐 크게 80% 이하로 무너지는 거는 보이지 않고요. 지금 뭐 이 물건도 마찬가지지만 소득 대비 그러니까 물건 대비 주변 선호도 가격이라든지 평수라든지 뭐 단지 규모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수준에 맞는 선호도로 봤을 때 무난한 물건들은 거의 90% 이상대 낙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가가 실질적으로 그 매수를 촉구하는 그 가격에 크게 차이가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봤을 때는 뭐 어차피 경매로 나오게 되면 보통 크게 뭐 호재가 특별한 호재가 이게 뭐 상승세다라는 말이 없으면 95%대가 많이 낙찰되는 어떤 기준선이라고 보여진다고 했을 때 90.95%면은 뭐 그냥 실수요자가 가장 깔끔하게 구매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13억에 낙찰이 됐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대부업이 9억 정도 가지고 있었죠. 채권액을. 그리고 뭐 어차피 용산구 압류는 후순위고 요 앞에 이제 당해세가 좀 있겠죠. 그런다라고 봤을 때 앞에 이제 우리은행의 배당금이 이제 사실은 뭐 꽉 찼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봤을 때는 한 14억 정도. 그러면 대부업에서는 기죠. 얘네들이 8억. 그러니까
거의 뭐 원금 정도 회수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요. 1년 반 동안. 잘못하면 뭐 계산상으로는 손해 볼 수는 있는데 대부업 같은 경우는 이자가 비싸니까 얘네들이 얼마에 원금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를 빌려주고 얼마를 썼는지. 근데 뭐 하여튼 지금 대부업들이 지금 일단 죽쓰고 있다. 다른 거는 뭐 하나가 지금 경매 물건을 많이 안 봤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취하가 됐습니다. 개포동 취하가 됐는데 봅시다. 실질적으로 대항력이 있고 가압류 강제 경매 뭐야 이게 지금. 오. 가압류 가지고 이제 강제 경매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누가 취하를 시켰나 볼까요? 1월 11일 날 그죠? 채권자가 기일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기일 입찰 조사서 했는데 그 기일 입찰 조서 뭐 채권자가 취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뭔가 뭐 돈을 줬거나 뭐 했겠죠? 11일 날 취하서를 제출해서 15일 날 그죠. 사건 내용을 봅시다. 잘 됐고 기일래요. 11일 날 변경됐어. 11일 날 저번에 취하된 거 확인했고요. 자 일단 경매 물건 한번 가보죠. 뭐 관심 물건도 찍어놓은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자 아무래도 뭐 그 특별한 지역 우리 저번에 회원분처럼 자꾸 제주도 타령하면 제주도 가. 근데 이제 오늘은 뭐 저기는 안 보이고 대구 영덕 보이네. 영덕. 그 최불암 씨가 나오는 드라마 뭐였죠 예전에 영덕을 배경으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창원 거창을 아시는 분이 맞나요? 여기가 그 인구가 적은 곳이 아닌데. 근데 이제 여기가 남해에 가까운 완전 남쪽인데다가 또 거의 완전 내륙이죠, 내륙.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거창을 갔을 때, 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호남선하고 경부선으로만 이렇게 갈라져서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대전서 어디에 저기까지 그 내륙 고속도로가 지금 나가지고 이제 뭐 이제 중간중간에 고속도로가 났지만 이제 그쪽이 이제 우리 가운데가 이제 산악지대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거창이라는 존재가 거의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군대 갔다 와서 뭐 그 출장을 많이 가기 전까지는 없었는데 처음에 간 거는 아마 다마스가 아니라 그때 오토바이 타고 갔을 거예요. 야, 해는 저 가고 오토바이 타고서 대구에서 나와가지고 막 갔던 게 생각이 나는데 합천 그죠? 거창 합천 뭐 이쪽이 우리 저기죠 그 전두환 씨
적이고. 뭐 물건이 얼마나 있나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 예. 담배를 2대 펴서 그래요. 뭐 크게 눈에 띄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거창도 뭐 산이 많아서. 그런데 이제 산에 대한 평가 금액을 보면 지역마다 좀 많이 달라요. 예, 경상도가 산에 대한 평가 금액이 원래 가치보다 높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여기는 산을 산으로 안 봐요. 좀 밭으로 보거나 개발 요지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많이 받아들여요. 예. 이 지역 분들의 특성이에요. 원래 산이 많은 데다가,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의 산은 그림이죠, 그림, 병풍이죠, 그림이죠. 예, 그림인데 경상도 분들의 산은 그 형질 변경에서 개발할 수 있는 산이라고 좀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분들이 올라와서 이제 많이 수셔된 데가 아무래도 뭐 이제 경부선 라인이니까. 그런데 용인 지역이라든지 뭐 양평이라든지 이런 식의 농촌 지역 중에 임야 부분을 개발한다고 많이 건드는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은 제가 만난 그 건설업체 관련된 분들 보면 전라도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라도는 진짜 와서 보면 산이거든. 이걸 왜 개발해? 산으로 놔두면 되지. 뭐 전라도는 뭐 평지가 많으니까. 그런데 경상도 분들이 경기도 외곽 지역 왔을 때 그런 임야를 보면 환장을 하죠. 왜? 자기네들은 사과나무 심고 뭐 복숭아나무 심고 이러는 산이에요, 산. 밭이에요, 밭. 다 그렇게 개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전원주택 같은 것도 많이 짓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자기의 머릿속에 어떤 그런 관념이 다르죠. 뭐 그런 얘기 했다고 하대요. 한국 사람들이 사할린 갔을 때 사할린 동포들이 그 본토에서 이제 쫓겨난 사람들이 사할린에 와서 그 러시아 시대부터 이제 그쪽으로 사할린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본토에서 먹을 것을 안 갖다 주면 거의 굶고 사는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야 여기 뭐 잡을 고기도 많고 먹을 나물도 많고 땅도 많고 좋네 하고. 그래서 사할린에서 그 우리가 그런 식자재 관련된 음식과 관련된 큰 상인들은 다 거의 그 우리 이제 거긴 조선족이 아니라 사할린 동포라고 징용 갔었던 사람들이니까, 한국 본토에서 징용을 갔었던 사람들이고 간도에 살던 이제 조선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넓은 땅을 왜 가만히 놔둬? 이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경상도 분들은 경상도가 제대로 된 땅에 평야지대가 별로 없죠. 그런데다가 인구도 많은 데다가 또 6.25 때 그 남한 인구들이 많으면서, 특히 이제 6.25 피해가 없었던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폭발적인 인구가 상승하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잘 걸어 다녀요. 경상도 분들은 예전에 대학교 때 할 때 부산에 있는 대학교 갔는데, 그때가 아마 무슨 가만히 있어봐. 잘 기억이 안 나네. 전대협을 처음에 전대협 출범식 하고, 한총련 출범식 했고, 부산에서 뭐였더라? 뭐가 있었는데. 아무튼 저도 뭐 92학번, 93학번이니까 그 아무 생각 없이 뭐 일단 왜 운동권을 따라다녔냐면 거기가 잘 놀아. 잘 놀고.
그때 대학 문화라는 게 돈도 없고 그러니까 돈 있으면 뭐 돈 있는 애들끼리 그 몇 놈 없으니까 걔네들은 돈질하는 애들은 뭐 같은 우리 종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살아봤자 뭐 아주 가난하거나 그냥 겨우 먹고 살거나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그 꽹과리 치고 뭐 밤새도록 기타 치고 나름대로 철학 얘기하고 낭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돈 없으면서도 지들끼리 잘 놀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대학가에 운동권이었어요. 예,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은 예, 거기 가야 또 그 집에 안 들어가는 여학생들도 있고 저희 때는 심했으니까 예, 여학생들이 어떻게 밤에 돌아다녀요. 12시까지 영업 제한하고 이러던 시절이니까 그래도 이제 어디 MT 가고 뭐하고 이러면 좀 약간 자유인처럼 예, 여자 냄새라도 맡을 수 있는 곳이 예, 그런 운동권 동아리들이 좀 강했죠.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재밌었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투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저희 시절만 해도 주류였죠. 예, 그 자체가 그냥 대학 문화였으니까 예, 그것을 갖다가 독립운동하는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예, 80년대 초반에는 뭐 조금 더 의미가 좀 달랐지만 그 후에 그 문화들은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은 이런 거야. 예, 대학생들은 이 정도 마인드와 이런 걸 가져야 되라는 마치 그냥 그 하나의 문화였죠, 문화. 예, 가장 크게. 예, 그러기 때문에 운동권 하다가도 뭐 여자친구 생기고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러면은 아 취업해야지 하고 해서 그냥 어디 공기업이나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특히 총학생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누군가 뭐 국짐당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짐당이 됐든 뭐 민주당이 됐든 불러주면 아 형님하고 가서 예, 하는 예, 그런 분위기가 컸죠. 하여튼 그 당시에 부산에 대학교 갔는데 난 진짜 여학생들 다리만 봤어. 우리가 그때 속된 말로 왜 조선무 다리통이 이렇게 탱탱한 예. 와 아니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걸어 다녔던 저도 예, 저 동네 가니까 일단은 예, 걸어 올라가는 속도에 놀랐어요. 그 학교들을 갖다 다 등산을 하더라고. 원래 이제 학교가 좀 높은 데 있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높이가 아니에요. 예, 집들도 뭐 내가 운전을 처음 핸들 잡고서 부산 갔을 때 아도 참네. 야, 그때는 뭐 어렸으니까 성질이 있었죠. 면허 따고 예, 젊었을 때는 뒤에서 크락션 울리면 이런 시하고 고속도로에서 차 세우고 내리고 막 참 지금 보면 그런데도 타 지역에서 부산 가서 운전하려면 섬뜩해요. 예. 일단 와 길 찾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씨. 그 생각이 나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특성은 있죠. 하여튼 뭐 신호등 떨어지자마자 크락션 울리는 아 진짜 매너 없지 아주 씨. 예전에 우리 다 기억하죠? 왜 그 차 번호판에 그 지역이 있었죠. 왜 충북, 충남, 뭐 대전,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잠깐. 여보세요? 예?
아이고, 전화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예. 제가 이게, 아이고, 전화 공해가 좀 심해요. 예, 심한데, 그, 전화를 거의 뭐 전화 수신율이 99%입니다. 99%인데, 아, 진짜, 요즘은, 예, 전화를 좀 안 받고 싶은 마음도 좀 많이 들죠. 예, 드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업무니까. 지역번호 우리 지키면 전화 안 받잖아요. 잘 특히 예, 특정 지역들 특히 광고 많이 하는. 예. 근데 뭐지 번호가 조금 낯이 익어서 예, 받았더니 예,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없는 예, 서류가 있어서 이제 직접 하랍니다. 아이씨, 그거 좀 안내를 해주던지. 예. 전자소송 되면서 뭐 상당한 서류들을 전자로 예, 신청해주면서 참 편해졌어요. 예, 편해졌는데 보니까는 또 몇 개 서류는 또 그런 사항이 안 되더라고요. 자, 뭐 경상도 물건 아까 임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상도 지역 분들은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지만 뭐 저의 자신감이니까 뭐 또 아니면 말고 그런데 뭐, 뭐, 진보 성향이든 보수 성향이든, 뭐, 저에 대해서, 뭐, 안 좋게 보든, 뭐, 나름대로의 뭐 평가 기준이 있겠죠. 성향이 맞든 안 맞든. 예, 그런데, 다른 건 다 떠나서,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제가 뭐 지금, 뭐, 북한 사람하고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 이제 한반도에서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부동산에서 여러분들이 경매를 당하거나 내가 이제 당하는 입장이거나 경매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나 라고 했을 때 진정한 컨설팅 예. 어, 컨설팅이라는 컨설팅을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아마 저를 만나는 게 가성비가 제일 좋지 않을까 예,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경상도 지역 분들이 잘못 사는 토지 중에 하나가 그 부동산 중에 하나가 임야예요. 예, 임야에 대해서 특히 그 잘못된 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상도 분들이 경상도 지역이 아닌 경상도는 또 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경상도는 그 특히 이제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종중 땅이 많아요. 그죠? 예, 뭐 수백 년 동안 뭐 안동 김씨 우리 대표적이잖아. 그럼 그 집안이 갖고 있는 땅을 갖다가 뭐 팔겠어요? 거래 안 돼요. 그 저희 동네도 저희 집안에 보니까 뭐 땅이 이렇게 그 예, 선조 때 이름을 선대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동네 형이 한 분이 뭐 다 이 땅 찾겠다고 막 하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찍어야 될 도장이 너무 많아서 어, 그렇다고 해서 뭐 땅값이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오셨더라고요. 아버님한테 이제 이렇게 해서 예, 아버님이 고생한다. 그냥 놔둬라. 이제 마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특히 임야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몇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경상도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오래된 집안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집안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은 거의 뭐 예, 접근 불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뭐 동네 정가는 아닌데 우리 저기 뭐야 부산에 동네 정시 있죠. 예, 동네 부산에 저는 하동 정가입니다. 하동 정가이기 때문에. 예, 근데 부산의 동네 정가 같은 경우는 예, 그 동네 지역의 또 대부분이 다 또 그 집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저거 왜 저러고 있나, 어떤 돈 많은 놈이 저러고 있나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예, 집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예, 많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에서 땅을 사기보다도 이제 이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서울에 와서 예, 수도권 인근 지역에 예, 땅을 소개를 받을 때 자꾸 그 자기 동네 기준으로 땅을 이렇게 기준을 잡아요. 예, 그래서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도는 임야를 살 때 상당히 내가 경상도 출신이다 그러면 임야를 살 때 상당히 좀 신중하셔야 됩니다. 좀 과하게 좀 보시는 게 있고 평가가. 예.
그리고 그 전라도에서 그러니까 전라도 분들이 저기 뭐야 서울에 오면 서울 인근 지역에 토지를 살 때 또 농지를 살 때 여기는 뭐냐면 농지를 되게 하대해요.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은 땅을 좀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경상도는 땅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성향이 강해요. 아무래도 이제 인구 밀도하고 좀 많이 관련이 있고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걸 갖다 다 개발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네, 개발이 왜냐하면 성장기 때 본인들이 수십 년간 성장하는 동안 경기도 권역, 특히 서울 권역 중심으로 이쪽 지역들은 계속 개발만 됐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돈을 벌었다. 이꼬르 뭐예요? 다 개발이었죠. 예, 다 이런 컨셉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모든 게 다 그렇게 개발처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를 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접근하는 방법은 그분의 이제 그 삶에 살아온 과정이 되게 중요하죠. 왜 부동산을 보는 평가 기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진짜 컨설팅다운 컨설팅을 갖고자 한다라면 그거는 뭐 식당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그런 식당도 있긴 있죠. 그런데 뭐 그런 게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뭐 중국집에 전화할 때 뭐 이 사람이 뭐 이재명 지지자예요, 윤석열 지지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유 물론 내가 알면 기분이 나쁠 수 있지. 저 자식이 선거 때 누구를 찍었어? 나하고 다른.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그 집 짜장면이 맛있으면 어쩔 수 없이 먹어야지 뭐. 그건 그거고 짜장면은 짜장면이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정책인 발언을 하는 거는 제 개인 소신이니까 그건 뭐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뭐 물건은 뭐 뚜렷한 게 없네요. 뭐 농지하고 임야고 중장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2년 전에 한번 그 싸구려 포크레인을 사가지고 고치느라고 진짜 뭐 다 뜯었어요. 엔진까지. 야 거의 한 달 이상을 뜯어가지고 살려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중장비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게 됐죠. 왜 중장비 가격이 왜 이렇게 나오고 또 수리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고 유지 관리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구나 이런. 좀 그거는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취미로 제가 중장비를 일찍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중장비를 하셨었기 때문에 현대건설에서 계시면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별로 권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남자들은 재밌죠. 이제 일이 아니면 재밌죠. 요즘 기농하시는 분들은 그 진짜 중장비를 중고를 사가지고 많이들 저 포크레인 하나 있으면 뭐 별의별 걸 다 하니까. 근데 이제 사이즈가 큰 거는 뭐 해성산업개발 장비 사용료 뭐라는 거죠? 2,640만 원. 이제 뭐 어차피 이거에 대한 상태는 이거 관련된 사람들이 뭐 더 잘 알 테니까 지금 이거 싸게 가져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중장비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직접적으로 소유자나 그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알면 뭐 상당히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런 건 또 공매로도 많이 나오니까 오늘 그냥 한번 거창을 가봤는데 뭐 물건 별로 없습니다. 인천 한번 볼까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나? 한 50분 녹음한 것 같은데 끝낼게요. 너무 길이 하네요. 인천 미추홀구 참 많이 나와요. 저도 지금 경매 하나 넣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진짜 내가 간석동도 그렇고 간석동에 농지가 나왔어요? 간석동에 농지가 있나? 지목상 농지 16.03평 4,500만 원 매각이 됐는데 불허가가 났네요. 어허 왜?
뭐가 이렇게 많이 와. 프로가 나왔어요. 농지라서 프로가 났나요? 우리 이제 농지여도 농지증이 필요한 없는 경우가 몇 건 있어요. 몇 가지 경우가. 뭐가 그래서 이런 거는 아, 요거는 지금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 불허가 결정을 했죠. 내가 지금 낙찰 받은 사람이 뭔가가 지금 아니다 싶어가지고 예, 그 10월 12일이니까 결정을 냈고 이제 아니죠. 이건 처리네요. 송달령이 혼자 매각 결정기를 동지서 발송했고 이제 혼자 왜 뭐 여기 정확히 안 나와 있어? 섞었네요. 지도를 한번 정확하게 볼까요? 지금 요 부분만 지금 답유로 돼 있다라는 건데 그죠? 도로에서 지금 정확하게 답하고 전이고 그러면 아우 눈 아파. 이제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지금 저긴데 봤을 때 지금 이제 요런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경매할 때 아유, 눈 아파. 자,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 농지로 되어 있는데 지목이 어떻게 되든 전이에요. 전이고 지금 예, 2번 물건도 그렇고 지금 16평 요건 17평 그럼 33평이니까 예. 자, 요걸 한번 봅시다. 이게 토지 등기부등본 아니 토지가 아니라 아이씨 대장을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문건 송달 내용에 자,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났고 실질적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 매수 신청 보증금 환급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네. 그러면 보증금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요거 조금 살펴봐야겠네. 이제 몇 가지 사항이 의심이 되는데 자, 관심물건 등록을 해놓고요. 오늘이니까 왜 접수, 그러니까 서류가 지금 정확하게 접수 내용을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나? 10월 10일 메가 프로가 결정 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지금 보면 4,600에 낙찰이 됐잖아요. 낙찰이 됐는데 자 불허가가 결정이 났어요. 불허가가 결정이 나서 다시 지금 9,300 처음 가격으로 지금 다시 지금 경매가 시작되는 거죠. 예. 이런 경우는 그 뭔가가 지금 여기 현황조사서 보면 요 있어요. 1차 현황조사서 내용, 2차 현황조사 내용이 있는데 어찌 됐든 지금 메가브라 결정이 나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은 뭔가가 지금 착오가 있었다는 거죠. 예, 착오가 있었다는 부분이에요. 이번 물건 같은 경우는 예, 자 아까 같은 시점에 하고 나서 이제 변경됐죠. 여기서요. 변경돼서 다시 지금 예, 처음 가격으로 해서 다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날짜만 보고 좀 알려니까 좀 한계가 있네. 이런 걸 쳐다보고 있으면 뭐 별로 재미없잖아요. 네. 보니까는 이제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하고 네, 몇 가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0월달, 11월달, 그죠? 2023년도니까 지금 보면 사실조에서 그리고 2023년 3월 아이씨 인가 2차 집행관 2차 현황조사 보고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금 다시 제기되면서 현황조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거를 낙찰받는 경우는 목적이 뭐예요? 이 지금 결국은 지금 이제 고물상으로 쓰고 있는 땅인데, 그죠? 여기 철거업체, 철거업체 한 땅인 것 같아요. 공업사 땅은 아니고 앞에 이제 지금 고물상 하고 있는 땅을 농지를 갖다가 그냥 형질 변경하지 않고 그냥 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땅을 경매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가격을 부풀려 가지고 이제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내가 낙찰받고 철거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정상화 시켜가지고 정상화 시켜서 대값받고 팔면 많이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계산으로 이제 뭐 철거 소송하고 인도명령 신청서 내고 안 되면 이제 명도 소송하고 철거 소송하고 또 뭐 그래봤자 뭐 이제 한 3년 가죠. 한 3년 가는 동안 이제 끌다가 나중에 이제 임자 만나면 비싸게 팔거나 아니면 여기를 갖다가 뭐 빌라나 뭐나 다시 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파는 이 과정이 경매를 할 때 가장 많이 돈을 버는 소위 말해 우리가 좀 경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돈을 버는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떠한 법적인 소송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절차들 진행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피곤하죠. 잘 모르겠고 또 그렇게 하다 잘 안 되면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보면은 뭐 많이들 언급하는 게 이제 세입자 정도 문제 정도만 언급을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깔끔한 거를 많이 원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거 고물상으로 쓰이고 있는데 고물상으로 쓰이는 지역은 또 아무래도 땅값이 제대로 받기 어려운 지역이죠. 고물상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공시지가가 비싸더라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왜 들어온 거예요? 그 주변에서 가장 선호도가 안 좋으니까 아무리 땅값이 비싸고 주기 해도 그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팔지도 못하고 세를 놔도 나가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이 아가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딸이 이쁘고 똑똑하고 괜찮은데 왜 내 딸을 데려가는 놈이 없지?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참 그러니까 위치만 좋지 위치만 좋다는 말도 좀 그렇네요 우리가. 아이 갑자기 용어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매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그 쳐다보고 이제 소송하고 절차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쫓아다니고 뭐 비용 빼고 뭐하고 하면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뭐 얼마가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10년 전? 뭐 솔직히 얘기하면 20년 전에는 이런 물건들이 대박이 많았어요. 왜? 그동안 계속 소외됐던 지역이 그 2000년도 이후에 신도시들 그 도심권 중에서도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데가 이제 완전 산전벽해를 이루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거의 100%라는 말은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변수가 별로 없어요. 이런 데는 크게 바뀌려면 이제 주변에 새로 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거나 뭐 이렇게 이제 그 아까 보니까 뭐 빌라들이 좀 있던데 여기 보니까 빌라들도 있고 여기 간성역 멀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뭐 저거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글쎄요 이쪽 일대가 원체 슬럼 지역이라 은근히 분위기가 좀 칙칙해서 아, 네. 요거는 좀 알아봐야 돼요. 만약 하시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사람 관계도 알아봐야 되고 지금 농지증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제가 연락을 드린다는 게 이틀 동안 다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아, 금요일이라. 아, 참. 안 그랬으면 오늘 지금 오전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방금 전에 법원에서 왔더라고. 아니, 전자접수가 된다고 하길래 전자접수를 했더니 아, 뭐 하여튼 판결하고 관련된 거는 와서 또 찾으라네 또 직접. 아, 그래서 우리 이제 농치증하고 관련된 거는 각종 이제 우리 케이스들이 있죠. 인터넷 찾아보면 어떤 경우에는 농치증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경매에는 경매에는 농치증이 필요합니다라고 얘네들 법원에서는 나와요. 예, 나오는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명히 농지고 거기다가 모내기를 하는 땅이에요. 완전히 농사를 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도 거기가 도시계획 지역이면 농지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 여긴 지금 도시 한복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담당자가 봤을 때는 괜히 뭐 굳이 뭐 내가 담당자가 설명을 자세히 해가지고 여러분들 농지증 필요 없으니 이거 입찰 많이 해주세요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 문구 하나 썼다가 만약에 농지증이 필요한 땅이다 그러면 담당자는 징계 먹고 거기에 대해서 쫓아다녀야 되고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 저기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 경매 자체가 뭐죠? 취하된다고요. 이거 자체가. 예, 그 내용에 우리가 그 감정평가선이 뭐니 뭐 한 줄 좀 잘못된 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넘어갈 만한데도 그것이 어떤 형식상 결격 사유가 돼서 그죠? 취하가 된단 말이에요. 취하가 되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 미리 오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냥 농지증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농지증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 사실은 이제 경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내가 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물어보면 된다고. 자, 요걸 정확히 요거 하나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농지계획지역 농지증. 자, 우리가 농지하면 농지증이 100% 필요하다고 알고 있죠. 근데 어떤 경우냐? 도시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주거용이고 여기는 상업이고 여기는 뭐예요? 공업지역이고 이렇게 여기 도시로 판을 다 짜놨어. 짜놨는데 거기 농지가 딱 있단 말이에요. 농지가.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지목도 농지고 농사를 짓고 있고 그럼 어떻게 주말농장 주말농장 체험물에서 영농계획서를 쓰던지 아니면 내가 농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도시로 이미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긴 도시화 시키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지역이기 때문에 왜 농지도 지금 대지라든지 무슨 각종 다른 시설로 지금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농지증이 필요하지 않겠죠. 농사를 저기 뭐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지증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필요하지가 않은데 아까 같은 물건 같은 경우는 언뜻 봤을 뭐 나머지는 뭐 정확하게 봐야겠지만 이거였나요? 네, 모르겠다. 우리가 그래서 뭐 이제 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봐야죠. 아우 눈 아파. 자연 녹지 지역이잖아요. 자연 녹지 지역. 이게 농지증 문제가 아니고 자연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철도고요. 자연 녹지 지역이라는 거는 도시 안에 녹지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에다 대고 그냥 얘가 번잡한 동네니까 공업사도 하고 뭐 대충 자기네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자연 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지금 오랫동안 또 여기가 완전히 도시화돼서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입찰하기 전에 어디로 가서 확인해야 돼요? 구청 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구청 가서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안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게 설계 사무실이에요. 설계사 사무실. 설계사 사무실 가서 설계사 사무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설계사 사무실로 가야 돼요. 왜냐면 이게 원체 설계사 사무실도 실수를 많이 하고 또 업무 자체 그 지역을 제일 잘하는 게 설계사 사무실이기 때문에 설계사 사무실 가서 구체적인 내 플랜을 짜고 이게 가능한지 땅인지 그리고 이걸 낙찰받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법률적으로 내가 비용을 아낄 생각으로 뭐 인터넷 찾아보고 뭐하고 하면 이제 얼추는 맞겠죠. 얼추는 맞겠는데 실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었던 비용, 특히 법률적인 문제는 없어도 비용 문제라든지 또 잘못하다가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그런 토지를 취득하게 돼요. 취득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좋은 물건이라고 찾았어요. 좋은 물건 찾았는데 이거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다니면 야, 저 사람이 전문가면 이 돈 되는 걸 저 사람도 알고 입찰하는 거 아니야? 그런 착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가가지고 뭐 남자들 같은 경우 바지 벗는 게 되게 뭐 쑥스럽고 뭐 하고 막 그거는 이제 그 중2 때 사춘기 때나 겪는 거지. 하루에 반대 입장이 돼서 수십 명의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귀찮은 업무일 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런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법무사나 설계사무소 뭐 이런 공인중개사분들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내 정보가 유출이 될까 뭐 이런 게 굉장히 두렵죠. 그런데 오히려 내가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입찰할 사람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어요. 반대로. 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금액을 굉장히 싸게 가려고 그래요. 그 지역에 특히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어떤 물건을 갖다가 취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취득한다라고 했을 때 경쟁하려고 안 해요. 크게. 그런 심리잖아요. 내 친구는 예를 들어서 얘는 카사노바야. 얘는 맨날 뭐 여자애들만 만나고 있어. 나는 모쏠이었는데 나이트클럽 가서 내가 진짜 한 여학생을 뭐 학교 행사 때 만났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근데 얘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자기가 만나는 여러 여자들 중에 하나의 대상으로서 좋아하려고 하는 거고 저는 이거는 지금 앞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 여자 때문에 지금 나의 모든 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친구한테 먼저 물어봐야죠. 아무리 내가 눈치를 챘어도 얘도 눈치가 좋아하는 것 같다는 눈치가 챘어도 내가 얻고자 한다라면 내가 물어봐야죠. 야 내가 저 여자를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하겠어요? 접는다고. 왜 심리적으로 왜? 자기는 맨날 그것만 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한테 부동산에 뭐 비싼 물건 뭐 이거 돈 될 것 같다 의뢰가 들어와요. 그럼 돈 될 것 같아. 근데 제 마음에 그럼 저걸 저 사람 몰래 내가 해봐? 내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어요. 귀찮아. 저거 한다고 그러면 그래 어떻게 도와준 다음에 내가 좀 밥이나 한 끼 얻어먹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굳이 그 사람하고 경쟁해서 할 생각이 없죠. 그리고 진짜 그 사람에서 경쟁이 살 거라면 여러분들보다 그 사람이 더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낙찰될 확률도 그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픈하는 게 좋다. 아유 저도 지금 또 졸음이 밀려와가지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지금 요 시간 되면 한 4-5시간 일어난 지 4-5시간 되다 보니까 요 시간 때 많이 졸리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 지역,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네, 여기 있잖아요. 그죠? 아까 녹지 지역. 그죠? 네,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증하고 뭐가 필요해? 돼? 원상 회복이 필요한 거죠. 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자연 녹지 지역인 거죠. 그러면 이제 아우 졸려. 철거를 하고 원상 회복을 했다가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아, 어렵다. 여기는 이런 녹지 지역은 안 풀리죠. 이게 참 문제예요. 예. 자, 봅시다. 이게 모처럼 재밌는 물건 나와 있네.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시라 가서. 만약에 이게 이제 녹지 지역에서 해제되는 물건이라면 누가 입찰을 제일 먼저 하겠어요? 이 담당 공무원이 제일 먼저 입찰을 해요. 자기 형한테 얘기해서. 여러분이면 안 하겠어요? 네. 요번 도시계획에 여기가 녹지 지역에서 해제된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제일 먼저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거 재밌는 물건이네. 여기죠, 여기. 인데. 그러니까 이 지역이 지금 다 녹지 지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신기할세. 이거는 좀 사연을 저렇게 녹지 지역을 빼고 다 대놓고서 저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를 보면 앞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녹지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내가 고물상을 했어요. 녹지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우리가 소급주의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정을 해줘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 너는 여기 녹지 지역이 걸 알고 지금 샀잖아.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아니, 저는 앞 사람은 되고 왜 저는 안 돼요? 이렇게 주장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사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오면서 우리가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부동산 관련한 이제 법령들이 그때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 뭐 도시계획 관련한 거라든지 각종 내 도시계획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싸웠는데 행정기관하고 이게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고 관련된 논문도 찾아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떠한 눈이 트이냐면 우리나라 부동산 전체에 대한 정책에 대한 흐름이 보이는 거죠. 이 역사를 같이 보면서 이걸 같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매를 할 때 내가 공부를 잘해서 전문가가 돼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편적인 지식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기술, 눈에 보이는 거. 근데 그런 거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해 이제 그 태권도 노란띠 땄을 때 예. 까불다가 한 대 더 맞는 거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아이고 1시간 20분을 했네. 오늘 옥션 옥션원 중에서 농지증 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는 있다. 그런데 지금 아까 확인하셨죠? 도시계획 지역에서도 녹지 지역
녹지 지역은 농지층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상 회복에 대한 문제 시비가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럼 농지인데 제가 농지증 제출하고 이거 경매를 낙찰 받을게요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구청에서 원상 회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야, 이거는 판례에 나와 있어요. 아니 제가 농지를 갖다가 농지 위에 시멘트를 얹은 것도 아닌데요라고 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결이 났냐면 야 너 그 농지여서 원상 회복을 한다라는 것을 네가 알고 입찰했겠지. 그러니까 원상 회복을 해. 이 사람은 억울한 게 뭐냐면 자 이게 농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있었던 소유자가 인위적으로 택지를 만들었어요. 거기다 시멘트를 해서 공구리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땅을 살 때는 농지였으니 농지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농지증을 제출을 했어요. 자,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죠.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내 돈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이 소유권을 바뀌고 나니까 군청에서 뭐라고 했어요? 원상 회복해. 시멘트 당신 말대로 시멘트 걷어내고 농사 지으세요 이렇게 나온 거야. 네? 앞에 있는 사람이 시멘트 깔아놓고 딴 거 하고 있을 때 아무 말 안 하다가 내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농사 진다고 서류를 써서 냈잖아요. 단순히 그냥 난 경매 낙찰 허가만 받기 위해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우리 지금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불법 건축물을 사도 저거는 앞에서 이미 강제 이행금을 다 냈고 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출 받을 때 조금 내가 불편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뭐 그것도 1금융권이 아니라 2금융권 가면 나름대로 뭐 소명하면 또 담당자 잘 만나면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나는 이게 강제 이행금을 다 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강제 이행금을 내야 돼. 5번인 줄 알았더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철거할 때까지 부과한다네. 뭐 요런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법률하고 관련된 거는 단편적으로 내가 일부 알고 있는 것이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내가 그냥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 찾아보고 뭐 판례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하겠는데 내가 꼭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 해당되는 분야 업무를 하는 사람한테 직접 확인해서 하나씩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한테만 전문가인 거지. 심지어는 담당 공무원도 그 잘못 적용해서 실수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깝깝한 경우 있죠. 가서 봤더니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담당자가 경험이 좀 별로 없어. 그러면은 이제 뭐 서류 당연히 이거 해주세요라고 제출했는데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 가서. 그런 일이 생기죠. 하여튼 오늘 경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